제8장. 골드문트의 방랑은 계속되었다. 어느 한 곳에서 이틀 밤 이상 머무는 경우가 좀처럼 없었으며 도처에서 여인들의 환영을 받고 행복에 젖었다.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러 갈색이 되고 방랑과 거친 음식 때문에 수척해졌다. 수많은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그에게 작별을 고하며 떠났다. 어떤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곤 했기 때문에 그는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했다. 왜 한 여자도 내 곁에 머무르지 않는가? 나를 사랑해서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 건가? 그 여자들은 왜 모두가 매맞는 것을 염려하면서도 남편에게로 인해 돌아가는 걸까? 그를 진심으로 붙드는 여인은 한 사람도 없었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방랑의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눌 각오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물론 골드문트가 그렇게 하자고 유혹하거나 어떤 여인에게도 그런 생각을 갖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마음도 자유를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른 여자의 품에 안기었을 때 이미 어제의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기억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나 여자들의 사랑은 그 자신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헛되다는 것, 그리고 여인들이 불꽃처럼 열렬히 타오르다가 곧 식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그는 얼마쯤 의아해하기도 했고 약간 슬퍼하기도 했다. 그것은 옳은 일인가?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었나? 여자들이 그를 탐내어 감미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건초나 잊기 위해서 짧은 순간의 말없는 교제를 원할 뿐 그와 함께 살기를 바라지 않도록 운명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가 방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 정착하고 있는 사람은 유랑자의 생활에 공포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자에게서 배우는 성의가 실증나지 않았다. 물론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없는 나이 어린 처녀들에게 마음이 끌렸고 또 열렬히 사랑했으나 대개의 경우 애인이 있는 수줍은 처녀한테는 손이 미치지 못했다. 그는 부인들한테 즐겨 배웠고 어느 여자나 무엇 하나쯤은 그에게 남겨주었다. 몸짓, 독특한 키스, 독특한 기교 혹은 몸을 맡기거나 사리는 독특한 방법 등. 골드문트는 그 어느 경우에도 응해주었다. 실증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어떤 유혹도 받아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자신도 유혹적이 되었다. 그의 외모만으로는 부인들을 그다지도 쉽게 유혹할 수는 없었으리라. 그것은 순진한 행동, 공개적인 행동, 욕망에 거리낌 없는 천진성, 여자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응하는 마음의 준비, 그런 것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애인 하나하나가 그에게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해주었다. 어느 여인한테는 부드럽고 조심성 있게, 다른 여인한테는 재빨리 또한 집어삼킬 듯이, 어느 때는 처음 여자를 안 소년과도 같이, 또 어느 때는 노련한 경험자처럼. 그는 유희와 싸움, 탄식, 그리고 웃음과 수줍음, 뻔뻔스러움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절대로 여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예민한 감각을 가진 모든 여성이 재빨리 그의 마음속에서 낚아채는 소재였고 그 여성들에게 호감을 가져다주는 사나이로 만든 것이다. 그는 짧은 시기에 수많은 사랑의 형태와 사랑의 기교를 배웠다. 수많은 애인에게서 경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방법까지 배웠다. 어떤 종류의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갖게 되었으며 많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벌써 그 여자의 사랑의 능력과 종류 범위를 정확히 알아맞출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머리가 목 위에서 어떠한 형태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가, 무릎이 어떠한 모양으로 움직이는가, 그는 그 무한한 갖가지 모양들을 새로운 황홀감을 갖고 관찰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손가락을 더듬어 여자의 털의 종류를 하나하나 구별해내는 방법도 배웠다. 그런 것에 그의 방랑 생활에 의미가 있으며 그 때문에 이 여자에게 저 여자로 편력을 하며 인식과 구별의 능력을 섬세하고 더욱 다양하고 깊게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라고 그는 오래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대개의 악사들이 한 가지 악기뿐만 아니라 세 가지나 네 가지 혹은 더 많은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그는 다만 자신의 행로 위에 서 있다는 것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라틴어나 논리학에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하지만 그 능력과 재능이 놀라울 정도로 특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과 여자와의 행위에서는 능력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고생하지 않고 쉽게 배우고 뭐든 잊어버리지 않고 저절로 경험이 쌓여지고 정리가 되었다. 방랑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골드문트는 아름답고 멋진 두 딸을 가진 어느 유복한 기사의 저택에 이르렀다. 때는 이른 가을이어서 밤이 되면 추위를 느낄 정도였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을 겪은 바 있어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니 기분이 우울해졌다. 겨울의 방랑 생활은 어려웠다. 기사의 저택에 이르러 그는 식사와 잠자리를 청했다. 모두 그를 정중히 맞아주었다. 나그네가 학문을 한 사람이요 그리스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사는 그를 하인들의 식탁에서 옮기도록 분부하고 정중하게 대접했다. 딸들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는데 그중 언니 리디아는 18살이었고 동생 율리에는 16살이었다. 이튿날 골드문트는 길을 떠나려고 했다. 그 아름다운 두 아가씨 중에서 누구도 손에 넣을 가망이 없을 뿐더러 그를 붙잡아 둘 만한 다른 어떤 여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침 식사 후 기사가 그를 옆에 앉게 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를 방 안으로 안내한 노기사는 학문이나 책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취향에 대해 젊은이에게 점잖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모은 책으로 가득한 조그마한 책장, 일부러 만들어 놓은 책상 위에 종이와 양피지 꾸러미 등을 보여주었다. 골드문트가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경건한 기사는 젊었을 땐 학교에 다닌 일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계속 전쟁과 세속적인 생활에 몸을 바치다가 결국 중병에 걸려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순례길에 나섬으로써 젊은 시절의 죄악을 참회했다는 것이다. 그는 로마를 거쳐 콘스탄티노플까지 갔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집은 텅텅 비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후 고향에서 결혼을 했으나 부인을 잃은 뒤에는 딸들의 양육에만 정성을 쏟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 그 옛날 자신의 순례 행각의 자세한 보고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몇 장을 적어 나갔지만 젊은이에게 고백한 것에 의하면 라틴어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막히는 것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만약 골드문트가 지금까지 쓴 그의 글을 정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를 도와준다면 새 의복과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가을의 유랑자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골드문트는 알고 있었다. 새로운 옷차림도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오랫동안 두 자매와 한 집안에 있게 된 것이었다. 그는 즉석에서 승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참 하녀는 옷장에서 고운 무늬의 갈색 천을 찾아 골드문트의 의복과 모자를 만들어야만 했다. 기사는 까만 색깔로 학생복같이 만드는 게 좋다고 고집했으나 골드문트는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그래서 반은 관리인, 반은 사냥꾼 같은 멋진 옷이 만들어졌고 그 옷은 그에게 썩 잘 어울렸다. 글쓰기도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쓴 것을 그들은 함께 훑어나갔다. 골드문트는 정확치 못하고 불충분한 많은 단어를 정정했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기사의 짧고 서툰 문장들을 분명한 구조와 세련된 표현을 사용해 아름답고 완전한 문장으로 고쳤다. 기사는 무척 만족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일로 매일 최소한 2시간씩 바쁘게 보냈다. 그 고성에서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견고한 농부의 넓은 저택이었지만 골드문트는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발견했다. 그는 사냥을 하기도 하고 사냥꾼 힐리이를 따라다니며 활 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개와 친구가 되었으면 말도 마음껏 할 수가 있었다.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없었다. 이야기 상대는 대개 개나 말 혹은 힐리이나 고참 하녀 레아였는데 이 여자는 남자 목소리를 내며 농담을 무척 잘하고 호들갑스레 웃는 살찐 노파였다. 개를 돌보는 소년이나 양을 지키는 목동이 이야기 상대가 될 때도 있었다. 이웃에 사는 방앗간의 부인과 미래를 즐기기도 쉬운 일이었지만 그는 자중하고 순진한 수총각 행세를 했다. 또한 그는 기사의 딸들에게 완전히 매혹당했다. 동생 쪽이 더 아름다웠으나 새침대기여서 골드문트와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극도의 조심성과 은근한 태도로 두 처녀에게 접근해 갔는데 처녀들은 그의 접근을 그칠 줄 모르는 구애라고 느끼고 있었다. 동생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거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언니 리디아는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별스런 학자라도 대하듯이 반은 존경으로 반은 조롱으로 여러 가지 흥미있는 질문을 하며 수도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다. 그럴 때 그녀는 언제나 귀부인 같은 우월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는 리디아를 대할 때는 귀부인과 같이 율리에를 대할 때는 어린 수녀를 대하듯이 했다. 저녁 식사 후 그의 이야기로 평상시보다 오랜 시간 두 딸을 식탁에 붙잡아 두거나 정원에서 리디아가 그에게 말을 걸 때면 그는 만족해하며 그것이 일종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을 저택 앞마당에 있는 높다란 물풀의 나무의 잎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고 정원에는 들국화와 장미꽃이 오래도록 피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왔다. 이웃 영주와 그의 부인이었다. 그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에 이끌리어 평소에는 안 하던 먼 소풍을 하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며 하룻밤 숙박을 청했다. 기사는 매우 공손히 그들을 맞았다. 자연히 골드문트의 침대는 객실에서 서재로 옮겨지고 그 방은 손님을 위해 꾸며졌다. 몇 마리의 닭과 물방앗간에서 얻은 고기로 요리를 하느라 법석이었다. 골드문트는 즐거이 손님 접대에 참석해 낯선 귀부인이 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그 귀부인의 목소리나 눈매에 의해서 그는 부인의 호감과 탐욕을 눈치챘으나 반면에 리디아는 뾰로통한 얼굴로 그와 귀부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아채곤 더욱더 긴장하기 시작했다. 저녁 만찬이 시작될 때 귀부인의 발이 테이블 밑에서 골드문트의 발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그 희롱과 더불어 그 이상으로 리디아가 호기심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그 희롱을 관찰하고 있는 침묵의 음울한 긴장이 그를 매혹시켰다. 나중에 그는 일부러 나이프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 밑으로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우면서 귀부인의 허벅지와 발목을 애무해 주었다. 그러자 리디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더니 입술을 깨무는 것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수도원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으나 손님인 귀부인은 이야기보다는 그의 구애의 소리를 마음속으로 애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기사는 호의를 가지고 이웃에 사는 영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젊은이 속에 불붙고 있는 불길에 감동되고 말았다. 리디아는 그가 이토록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만발한 꽃과 같았다. 허공에는 기쁨이 춤추고 눈은 빛나며 목소리는 행복을 노래하고 사랑을 애원을 하고 있었다. 세 여자는 그것에 대해 각기 다른 감정을 느꼈다. 어린 율리에는 격렬한 저항감으로, 영주의 부인은 황홀한 만족감으로, 리디아는 괴롭게 파동치는 가슴으로 마음속에서의 동경과 가냘픈 저항, 격렬한 질투가 뒤얽혀서 급기야는 그녀의 얼굴은 열로 들떴고 눈동자는 불타기 시작했다. 골드문트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구애에 대한 은밀한 대답으로 되돌아왔으며 마치 새처럼 몸을 맡기고 저항하고 서로 싸우는 사랑의 사념들이 그를 에워싸고 날아다녔다. 식사가 끝난 뒤 율리에는 들어가 버렸다. 벌써 밤은 이슥해졌다. 율리에는 촛대에 불을 켜들고 어린 수녀처럼 쌀쌀하게 방에서 나가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그 후 1시간이 지나도록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두 사나이가 추수와 황제와 사교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동안 리디아는 골드문트와 귀부인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고 있는 것에 온 신경을 모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길게 이야기를 끄는 동안 말에, 눈초리에, 억양에, 하늘하늘한 몸짓에 질기고 달콤한 그물이 만들어져 갔다. 그 어느 것이나 의미심장한 것이요, 높은 열을 띠고 있었다. 리디아는 그 분위기를 호기심으로 동시에 혐오스러운 감정으로 호흡하고 있었다. 골드문트의 무릎이 테이블 밑에서 낯선 귀부인의 무릎에 닿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라도 하면 리디아는 자신의 몸에 닿기라도 한 듯 깜짝 놀랐다. 그날 밤 리디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 두 사람은 분명히 같이 잘 거라고 확신하며 깊은 밤중까지 가슴을 졸인 채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리디아는 상상 속에서 실현시키고 말았다. 리디아는 두 남녀가 부둥켜 앉는 것을 보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 동시에 배반당한 기사가 사랑의 유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불의에 습격하여 뻔뻔스러운 골드문트의 가슴에 칼을 꽂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동시에 바라기도 하면서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날씨가 흐린 데다가 눅눅한 바람까지 불었다. 좀 더 머물고 가라는 권고를 뿌리치고 손님들은 출발을 서둘렀다. 그들 부부가 말을 탈 때 리디아는 옆에 서서 악수를 하고 작별의 인사를 했으나 정신은 다른 데에 가 있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시선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기사의 부인이 말에 오르는 것을 골드문트가 손으로 받쳐주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오른쪽 손이 부인의 구두를 꽉 잡는 것을 그녀는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손님들이 떠나자 골드문트는 서재로 가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반시간쯤 후에 리디아가 하녀에게 말을 끌어내 오라고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싱긋이 웃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리디아가 말을 타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라틴어 저술은 거의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골드문트의 마음은 산란했다. 주인은 친절하게도 평소보다 빨리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골드문트는 몰래 말을 타고 저택을 빠져나와 차갑고 눅눅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퇴색한 풍경 속으로 달려나갔다. 점점 빨리 달리고 있으려니까 안장으로 말의 체온이 전해져 그 자신의 피도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을 지나고 초원을 넘어갈 때가 자라는 늪지대를 지나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음산한 날씨 속으로 오리나무가 자라는 조그만 골짜기로 이끼 냄새가 풍기는 전나무 숲을 뚫고 갈색의 적막한 들판을 넘었다. 그는 하늘 아래 높다란 언덕배기로 천천히 말을 몰아가는 리디아를 발견했다. 그는 곧 그녀를 향해 달려갔고 그녀는 그의 추적을 눈치채고는 속력을 내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다가는 나부끼는 머리카락과 함께 모습을 나타내곤 했다. 그는 미끼를 쫓듯 추격해가면서 속으로 웃고 있었다. 그는 다정스럽게 작은 소리로 말을 격려하면서 기꺼운 눈으로 풍경을 눈여겨보았다. 웅크리고 앉은 밭이랑 오리나무 숲, 단풍나무, 늪의 진흙탕 기슭 등. 그러나 그의 눈초리는 쉴 새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아나는 아름다운 여인을 향하여 있었다. 이제 곧 잡히리라. 그가 바짝 따라온 것을 안 리디아는 달리는 것을 단념하고 말의 속도를 줄였다. 리디아는 추격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날렵하게 태연하게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인 것처럼 말을 앞으로만 계속 몰았다. 그는 리디아와 나란해졌다. 두 마리의 말은 서로 나란히 걸어갔다. 말과 기사 모두 땀을 흘리고 있었다. 리디아, 그는 나지막이 불렀다. 리디아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리디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리디아, 당신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니 정말 멋있더군요. 당신의 나부끼는 머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내게서 도망친 모습이란, 이제야 나는 당신이 나를 조금은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소. 여태껏 그걸 눈치채지 못했었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을 때 비로소 나는 알았소. 아름답고 사랑스런 리디아. 힘들 텐데 말에서 내리지 않겠소? 그는 말에서 얼른 뛰어내리는 것과 동시에 리디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고삐를 잡았다. 눈같이 하얀 그녀의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말에서 안아 내려주었을 때 리디아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는 리디아를 조심스럽게 몇 발자국 이끌고 가다가 마른 풀 위에 앉히고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그녀는 앉아서 울음을 그치려고 애써 자신과 싸웠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아,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요? 골드문트, 당신은 여자를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은 없었던 걸로 해줘요. 그렇게 뻔뻔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잊어주세요. 하지만 내가 어제 저녁에 본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는 말이오? 시침이 떼지 말아요. 제발 그런 거짓말은 그만둬요. 내 눈앞에서 그 여자한테 추파를 던지다니 정말 너무해요. 당신은 수치스럽지도 않았나요? 심지어 당신은 테이블 밑에서 그 여자의 다리를 쓰다듬기까지 했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 여자가 가버리자 내 뒤를 쫓았어요. 당신은 정말 수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를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애처로워 보였으므로 그녀의 고통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도 무엇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될 심정이었다. 그녀가 뭐라든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떨리는 그녀의 입술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보다 그 눈을 믿었다. 리디아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 대답이 없자 충혈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거듭 말했다. 정말로 당신은 수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용서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수치를 모르느냐고 당신은 묻고 있지만 물론 나는 수치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수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법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리디아는 아무 말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주저앉은 채 꼭 다문 입술로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까마득히 먼 곳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가 이런 상황에 놓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가만히 리디아의 무릎에 얼굴을 댔다. 그 감촉은 그에게 쾌감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이내 슬퍼졌다. 리디아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먼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거북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그러나 리디아의 무릎은 그가 비벼대는 따스한 볼을 다정스레 받아주었다. 그는 가만히 무릎에 기댄 채 서서히 그 고귀하고 기다란 형태를 자신 속에 받아들였다. 품이 있고 맵시 있는 이 무릎이 리디아의 기다랗고 아름답고 팽팽한 반어령 손톱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를 생각하고 골드문트는 환희와 감동을 맛보았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에 얼굴을 비벼대면서 볼과 입술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망설이는 듯한 리디아의 손이 나는 새와 같이 사뿐하게 그의 머리카락 위에 얹혀졌다. 부드러운 손이 가만히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길고 날씬한 손가락과 곱게 반어령을 이룬 장밋빛 볼록한 손톱. 그는 리디아의 손을 자기 자신의 손인 양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리디아의 보드라운 손가락이 수줍게 그의 고수머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리디아의 말은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러웠으나 그것은 사랑이었다.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는 얼굴을 리디아의 손바닥에 대고 비비며 목덜미와 뺨으로 그녀를 느꼈다. 리디아가 말했다.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애정어린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며 손가락에 가만가만 입을 맞추었다. 제발 일어나요. 돌아가야 해요. 그는 그녀의 말을 따랐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에 올라탔다. 골드문트의 가슴에는 행복이 물결치고 있었다. 리디아는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부드러운가. 아직 한 번도 리디아와 키스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리디아로 가득 충만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질풍같이 달렸다. 저택 입구 근처에 와서야 비로소 리디아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둘이 함께 들어가서는 안 돼요. 참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에서 내리고 마부가 달려나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되어서야 리디아는 얼른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당신 어젯밤에 그 여자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말해요.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면서 안장을 풀기 시작했다. 오후에 아버지가 외출하자마자 리디아는 그의 서재에 나타났다. 정말이에요? 리디아는 정열적인 어조로 재빨리 물었다. 그 말의 뜻은 그는 이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추잡한 짓을 해서 그 여자를 홀딱 반하게 했어요? 사실은 당신한테 반했던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 여자의 발보다 당신의 발을 간절히 더 만지고 싶었소. 하지만 당신의 발은 테이블 밑에서 한 번도 나한테 오지 않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지도 않았어요. 골드문트, 정말 내가 좋아요? 물론이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모르겠소, 리디아.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소.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손이 나의 머리를 만져줄 때 나는 행복하오. 키스를 하게 되면 기쁠 거요. 약혼자한테만 키스할 수 있어요, 골드문트.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소. 당신이 내 약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오. 그래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없고 항상 내 옆에만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를 유혹할 수 있다고 믿었나요? 나는 그런 걸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본 적도 없소. 리디아, 나는 당신이 키스를 받고 싶다는. 우리는 너무 이야기가 많군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죠? 오늘 아침에 당신은 반대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반대의 행동을 했고요. 내가? 그것은 무슨 뜻이죠? 처음에 당신은 내가 오는 것을 보자 나를 피해 달아났소.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 다음에 당신은 울고 말았소. 이것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소. 또 내가 당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비볐을 때 당신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소. 그런데 그것이 이젠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오. 나는 어젯밤 당신이 발을 만진 여자하고는 달라요. 당신은 벌써 그런 여자한테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 여자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거울은 있어요. 리디아, 당신은 당신의 이마를 거울에 비추어 본 적이 있기나 한가요? 그리고 어깨를, 손톱을, 무릎을.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요? 어쩌면 그런 말을. 당신 속셈을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바람둥이여서 나한테 허영심을 불어넣으려 하는 거예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한테 허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겠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나는 거기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억지로 그 말을 하도록 하지만 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잘 내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말로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배워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당신한테서 뭘 배우라는 거죠? 리디아, 나는 당신한테서, 당신은 나한테서 서로 배우는 거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을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심지어 키스조차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웃을 거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나한테 키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군요. 학사님. 그는 리디아에게 빙긋이 웃어 보였다. 리디아의 말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그녀의 얼마간 과격하면서 진심이 아닌 영리한 말솜씨 뒤에는 소녀다운 정욕에 휩싸여 몸을 떨면서 그것을 거역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리디아에게 싱긋 웃어주며 그녀의 불안한 시선을 자신의 시선으로 감싸 안았다. 리디아가 저항을 하면서도 긴장이 풀릴 때 그는 서서히 리디아의 얼굴에 그의 얼굴을 갖다 대었다. 드디어 입술이 맞부딪혔다. 그는 가만히 리디아의 입술을 스쳤다. 리디아의 입술은 어린아이의 키스처럼 가볍게 응답했으나 그가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놀라면서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 입술을 살며시 열었다. 그는 부드럽게 사랑을 구하면서 여자의 입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쫓아갔다. 그리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키스를 주고받는 방법을 가르쳤다. 마침내 리디아는 힘없이 그의 어깨에다 얼굴을 파묻었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짙은 금발의 냄새를 맡으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의 귀에다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학생 시절의 집시 여인 리제를 통해 그 비밀을 깨달았던 일이 떠올랐다. 리제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까맣고 그 살결은 얼마나 매끄러웠던가. 햇볕은 내리쬐고 시든 고추나물은 또 얼마나 향기를 풍겼던가.
그것은 벌써 얼마나 아득한 옛날 일이고 얼마나 멀리에서 반짝여 온 것이었을까. 이다지도 빨리 꽃도 피기 전에 온갖 것들은 시들고 마는 것이었다. 리디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러나 그 표정은 조금과 사뭇 달랐다. 리디아의 열망하는 듯한 커다란 눈이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가게 해줘요. 골드문트 너무 오래 당신 곁에 있었어요. 아, 사랑하는 내 사람. 그들은 매일 비밀의 시간을 찾아내었고 골드문트는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처녀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신비로운 행복에 잠기도록 했고 그를 감동시켰다. 리디아는 거의 1시간 동안이나 그의 두 손을 붙들고 그의 눈을 쳐다보기만 하다가 어린아이처럼 살짝 입을 맞추고는 자리를 뜨곤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실증이 날 정도로 키스를 하지만 몸을 만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또 언제는 수줍어하면서 그를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가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가 거기에다 키스를 하자 리디아는 목까지 새빨개지며 조심스럽게 옷 속으로 감추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어 스스로 그 방법을 터득해갔다. 리디아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꿈과 유희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했으며 또 그가 리디아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는 말도 자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는 슬픔에 잠겼고 그들의 사랑은 슬픔의 베일로 장식되어 갔다. 골드문트는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단순한 욕정만이 아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리디아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명랑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두 눈 속에는 슬픔만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는 행복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것도 사랑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곁에 오랫동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눈처럼 아름다운 눈은 없겠지만 당신의 눈만큼 슬픈 눈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고향을 가지지 않는 탓인가 봐요. 당신은 숲에서 나와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있기 위해서 잠자는 방랑을 계속하겠죠. 하지만 나의 고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당신이 떠나더라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방에 앉아 당신을 생각할 수 있는 창문을 가질 테지만 절대로 고향은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리디아의 이야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끔씩 미소나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로써 위안을 주지 않고 단지 가슴에다 여자의 머리를 안고 어린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나직이 읊조렸을 뿐이었다. 리디아가 말했다. 골드문트, 당신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고 싶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정상적인 편안한 생활은 하지 않겠지요? 아, 당신이 제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당신은 틀림없이 시인이 될 거라고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당신은 온 세상을 헤매 다닐 테지요. 그리고 모든 여자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외로울 거예요. 차라리 수도원의 친구들한테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이 늘 말씀하시는 친구한테로. 나는 당신이 쓸쓸히 숲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당신을 위해 기도드릴 거예요. 리디아는 이런 진지한 말을 하다가도 이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농담을 하거나 그와 함께 늦가을의 들판으로 말을 몰고 나가 그에게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내며 시든 잎과 윤기나는 도토리를 그에게 집어던지곤 했다. 골드문트의 마음은 하염없는 슬픔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혼란스러웠다. 겨울 바람이 지붕을 흔들며 다가왔다. 잠들기 전에 오랜 시간을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벌써 습관이 되어 있었다. 매일 밤의 습관대로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다. 당신은 정녕 아름다워라, 마리아여. 더러운 흔적은 가슴속에 없어라. 당신은 정녕 이스라엘 땅의 기쁨, 죄 많은 자들의 어머니여라. 노래는 그의 영혼의 한가운데로 가라앉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화와 방랑의 노래를, 숲의 노래를, 가을의 노래를, 유랑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리디아와 나르치스를,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답답해졌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 하얀 잠옷을 입은 모습이 나타났다. 리디아가 소리 없이 맨발로 걸어와서 가만히 문을 닫고 그의 침대에 앉았다. 리디아, 나의 사슴, 나의 하얀 꽃,
리디야, 어쩐 일이지? 당신한테 왔죠. 골트 헤르츠, 나의 골드문트가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보려고요. 내 황금의 심장. 리디아는 그의 곁에서 바싹 다가와서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가만히 드러누웠다. 그가 마음대로 키스하는 것도 막지 않았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의 두 손이 리디아의 몸을 마음껏 애무하는 것도 막지 않았으나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의 두 눈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그의 눈에 키스한 다음 조용히 사라졌다. 문이 덜커덩 소리를 내고 처마가 바람을 받아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마법에 걸린 듯 비밀과 불안과 약속과 위험에 가득 차 있었다. 골드문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불안에 쌓인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베개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감미롭고 흰 유령처럼 나타나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옆에 드러누웠다. 그의 팔에 안기어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이야기할 것이 호소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왼팔에 위에 눕히고 오른손으로는 그녀의 무릎을 만지작거렸다. 골드문트. 리디아는 그의 볼에 입술을 대고 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제 두 번 다시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어 무척 슬퍼요. 우리들의 아늑한 행복과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어요. 율리에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가서 나한테 고백하라고 강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가 눈치챌지도 모르고요. 당신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사실이 발각되면 나의 사랑과 당신의 리디아는 혼날 거예요. 두 눈은 눈물로 부어오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이 나무에 매달려 바람에 나부끼는 걸 보게 될 테죠. 아, 당신 차라리 달아나요. 차라리 지금 빨리 달아나요. 아버지가 당신을 묶고 목을 매달지 않게. 전에도 그런 것을 보았어요. 도둑이었지요. 당신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이봐요, 차라리 달아나 나를 잊어요. 당신이 죽지 않도록. 당신의 파란 눈이 새들이 쪼지 않도록. 아니, 그리운님. 가서는 안 돼요. 아, 당신이 나를 버려두고 가면 나 어쩌면 좋아요. 리디아, 나하고 함께 도망치지 않겠어? 세상은 넓으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리디아는 탄식했다. 당신하고 같이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숲속에서 잠을 자거나 천사가 되거나 지푸라기를 머리카락에 붙게 하는 그런 짓은 못해요. 아버지께 수치를 줄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런 말은 그만해요. 공상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더러운 쟁반에 든 것을 먹지도 못하거니와 문둥병 환자의 침대에서 잠잘 수도 없어요. 아, 우리한테는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모두 다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고통만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가엾은 내 사랑. 결국 나는 당신의 비참한 모습을 봐야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감금되어서 수도원으로 보내지게 될 테지요. 이봐요, 나한테서 떠나 집시나 농부의 안악 곁에서 주무세요. 네. 아, 가요. 잡혀서 매달리기 전에 가요.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결코. 그는 살며시 리디아의 무릎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음부를 부드럽게 만지면서 부탁했다. 나의 꽃봉오리여.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소? 리디아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면서 살짝 비켜났다. 안 돼요. 그런 일은 허락할 수는 없어요. 당신 같은 집시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요,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나쁜 계집애예요. 온 집안에 불명예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걸 인정해 주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두 번 다시 당신 방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리디아의 긍지나 소망, 암시를 그는 결코 무시하려 들지 않았다. 그 자신도 리디아가 그를 지배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고 놀랐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통스러웠다. 그의 관능은 진정될 길이 없었고 그의 마음은 안주하는 생활에 저항감을 느꼈다. 그것을 탈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게 율리에게 호감을 사려고 노력했다.
율리에는 매우 기묘한 존재였다. 그녀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해 보이다가도 한순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율리에가 리디아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처녀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순진성과 함께 골드문트에게는 크나큰 매력으로 느껴졌다. 그리하여 그는 율리에에게 매혹당할 때가 많았다. 그 처녀가 그의 관능에 대해 갖는 강한 매력 때문에 그는 욕정과 사랑의 구별을 알고는 놀라고 했다. 처음 그는 똑같은 의미로 두 자매를 보고 율리의 쪽이 더욱 아름답고 유혹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둘 다 손에 넣을 만하지만 구별 없이 그녀들의 사랑을 구하는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리디아가 그를 사로잡을 힘을 획득하고 말았다. 지금 그는 그녀를 수중에 넣는 것을 단념할 만큼 리디아를 사랑하고 있었다. 리디아의 어린애다운 순진성, 보드라운 애정, 슬퍼하기 쉬운 성향 등 모든 것이 자기를 닮은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나 그 영혼이 그녀의 육체와 상응하고 있는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소원을 말할 수도 비판을 가할 수도 있었다. 그녀의 말이나 정신적인 자세는 눈매나 손가락의 생김새와 어쩌면 그렇게도 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골드문트는 리디아의 몸과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원형과 법칙을 발견한 순간부터 가끔 그 모양의 어떤 환상을 붙들고 묘사해 보려는 욕망이 싹 텄다. 그는 남몰래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던 몇 장의 종이에다 기억을 더듬어 여자의 머리와 눈매의 손과 무릎 등을 소묘해 보려고 시도했다. 율리에와의 관계는 어려워졌다. 율리에는 언니가 사랑의 큰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율리에의 고집센 각오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관능은 호기심과 욕정에 넘쳐서 낙원으로 향했다. 율리에는 골드문트에 대하여 과장된 냉담성과 반감을 보였지만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경탄과 야릇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열중해서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녀는 리디아에게 매우 친절히 대했다. 때때로 리디아의 침실로 찾아와 타는 듯한 욕정을 금단의 비밀을 들여다보려 호흡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찌를 듯한 태도로 리디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경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아름답고 변덕스러운 처녀는 사랑을 속삭이는 리디아와 골드문트 사이에서 하늘하늘 타오르며 자극을 주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며 두 사람이 속삭임을 엿들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로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로 비치기도 했다. 갑자기 율리에는 어린아이라는 존재에서 위세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골드문트는 식사 때 이외에는 절대로 율리에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 덜했지만 리디아는 율리에의 그와 같은 태도로 인해 괴로워했다. 골드문트가 율리에의 매력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은 리디아도 눈치채고 있었다. 그의 감탄에 가득 찬 시선이 동생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리디아는 자주 목격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에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율리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괴롭혀서는 안 되었다. 어느 날 리디아의 사랑이 발각되어 괴로움과 불안에 찬 행복의 종말을 고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벌이 내려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골드문트는 가끔씩 왜 진작 떠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었다. 영원한 사랑도 지금까지 그에게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랑에 대한 가벼운 시련도 바랄 수 없었다. 계속되는 자극을 받고 허덕이면서 끝내 풀릴 길 없는 충동을 안고 1년 내내 위험 속에 몸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왜 떠나지 않고 여기 이대로 머물러서 온갖 혼란과 갈피 없이 뒤얽힌 감정을 참고 살아나가야 하느냐? 그것은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합법적인 사람들이나 따뜻한 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체험과 감정일 뿐이다. 나는 그런 까다롭고 복잡한 상태를 벗어나 그런 것들을 증오하는 욕심 없는 유랑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고향과 같은 무엇을 여기서 구하기 위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불쾌감으로써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했고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행복에 젖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복잡하며 고통스런 일이었으나
경이로운 일이기도 했다. 사랑이 주는 어둡고 아름다운 비애. 어리석음과 절망감은 놀라운 것이었다. 잠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가슴을 두근대는 밤, 그런 밤은 정말 아름다웠다. 리디아의 입술이 짓는 괴로운 표정과도 같이 그녀가 사랑한 우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목소리의 무심한 음향과도 같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즐거웠다. 몇 주일 사이에 리디아의 보드라운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생기더니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고뇌의 늪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 표정을 그림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매우 아름답고도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몇 주일 동안에 그 자신도 변하고 훨씬 성장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다지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을 쌓게 되었고 그다지 행복해지지는 않지만 마음속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풍부해진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리디아는 부드럽지만 자신을 잃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당신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고 싶을 뿐인걸요. 당신을 슬프게 하고 나의 불안과 슬픔을 당신에게 건네드린 걸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어요. 매일 밤 막막하고 어두운 황무지를 걸었어요. 그곳을 걸어가며 당신을 찾았지만 당신은 없더군요. 당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자꾸만 그렇게 혼자서 걸어다녔어요. 그러다가 눈을 떠 당신이 옆에 있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당신이 머지않아 떠날 것이란 생각을 하면.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곁에 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이 깬 골드문트는 침대에 누운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꿈속이 온갖 광경들이 서로 아무 연관성도 없이 아직 그의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꿈속에서 어머니와 나르치스를 보았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꿈에서 벗어나자 이상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조그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늘은 독특했다. 그는 일어나서 창가로 달려갔다. 창틀과 마구간의 지붕 저택의 입구와 그해 첫눈으로 뒤덮인 푸르고 흰 풍경들이 빛을 발했다. 불안한 마음과 고즈넉한 겨울 풍경이 이루는 조화가 그를 망연하게 만들었다. 밭과 숲, 언덕과 황무지가 태양과 바람, 비, 눈에 쌓여서 고요히, 감동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단풍나무와 물풀의 나무들도 아름답고 온화하게 가지 위에 내려앉은 겨울의 짐을 조심히 떠받고 있었다. 사람들도 그들과 같을 수는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는 앞마당으로 나가 눈속을 걸으며 두 손으로 눈을 움켜쥐어 보기도 하면서 정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고는 눈 덮인 장미덩굴 울타리를 쳐다보았다. 아침으로 모두들 스프를 먹으며 첫눈 이야기를 했다. 두 딸도 바깥의 풍경을 감상한 모양이다. 올해는 첫눈이 늦게 내렸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사는 눈이 내리지 않는 남국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골드문트로 하여금 이 겨울의 첫날을 잊지 못하게 한 일은 밤이 이슥해서였다. 그날 자매는 싸움을 했으나 골드문트는 그것을 몰랐다. 밤이 되어 집안이 고요해지고 어두워졌을 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리디아가 그에게 와서는 그의 옆에 조용히 드러누웠다. 그의 심장이 고동 소리를 듣고 그에게 몸을 부딪히며 머리를 그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리디아는 불안스러워 보이기도 했고 슬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율리에의 배반을 겁내고 있었지만 골드문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가슴에 기대어 누운 채 애인이 속삭이는 사랑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머리를 만지는 손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벼랑간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리디아는 소스라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골드문트도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침대 머리에 서서 허리를 굽혔을 때 비로소 율리에라는 것을 알고 그의 가슴은 일시에 죄어들었다. 율리에는 잠옷 위에 걸치고 있던 망토를 벗어서 마룻바닥에 집어던졌다. 마치 단검이 꽂히기나 한 듯 비명을 지르며 리디아는 뒤로 넘어지면서 골드문트에게 매달렸다. 멸시와 조소가 섞인 말투로 그러나 약간은 떨리는 음성으로 율리에가 말했다. 나 혼자 쓸쓸히 방에서 뒹굴고 싶진 않아.
나도 여기에 같이 눕고 싶어. 안 그러면 아버지를 깨울 테야. 좋습니다. 자, 와요. 골드문트가 말하면서 이불을 들쳤다. 율리에는 침대로 올라왔다. 그는 비좁은 침대에 빈자리를 만드는데 진땀을 뺐다. 리디아가 얼굴을 파묻고 드러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 셋은 함께 누웠다. 골드문트를 가운데로 하고 두 자매가 양쪽 옆자리를 차지하고 누운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드문트는 그런 상태를 바라고 있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그의 옆구리에 와닿는 율리에의 엉덩이를 느끼면서 불안하나 남모르는 희열로 몸을 떨었다. 언니가 그렇게도 자주 찾아드는. 율리에는 잠시 멈췄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침대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골드문트는 율리에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뺨을 가만히 그녀의 머리에 비벼댔다. 그리고 마치 고양이를 쓰다듬듯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엉덩이와 무릎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그의 손이 가는 대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맡겼다. 마술에 걸린 듯이 황홀하고 경건한 감정 속에서 그녀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다. 골드문트는 그렇게 주술을 외우는 한편 리디아에게도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는 리디아의 귀에다 사랑을 속삭이며 그녀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도록 했다. 그는 소리나지 않게 리디아의 입술과 눈에 키스를 하는 한편 손은 반대쪽이 동생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 그러한 견딜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상태가 이상 야릇하게 느껴졌다. 그의 왼손이 그것을 깨닫게 했다. 그 손이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율리에의 손발과 익숙해지고 있을 동안 그는 처음으로 리디아와의 사랑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가소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입술이 리디아에게, 그의 손이 율리에에게 옮겨지고 있을 동안 리디아로 하여금 자신에게 몸을 맡기게 하든가 아니면 자신이 떠나버리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단념해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요, 정당치 못했다. 리디아. 그는 리디아의 귀에다 속삭였다. 우린 쓸데없이 괴로워하고 있어. 지금 우리 셋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린 욕망이 원하는 걸 해야 돼. 리디아가 부들부들 떨며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의 욕망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손이 율리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율리에는 떨리는 기나긴 탄식으로써 쾌감을 표시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독약이라도 마신 듯 리디아의 가슴은 질투로 죄어들었다. 리디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불을 침대에서 벗겨 던지며 장승처럼 서서 고함쳤다. 율리에 가자. 율리에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었다. 셋 다 발각될지도 모를 그 생각 없는 흥분이 위험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섰다. 그러나 욕망이 짓밟히고 기만당한 골드문트는 일어나는 율리에를 재빨리 얼싸안고 양쪽 젖가슴에 번갈아 입을 맞추며 타는 듯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내일에요. 율리에, 내일 또 만나요. 리디아는 맨발에다 잠옷바람으로 서 있어서 추위로 발가락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율리에의 외투를 마룻바닥에서 집어들고 괴롭고도 비굴한 몸짓으로 동생의 몸에 걸쳐주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동생은 그것을 알아보고 감동한 나머지 언니와 화해할 마음이 생겼다. 자매는 방에서 소리 없이 나가버렸다. 골드문트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여 두 자매가 사라진 뒤에 정적 속에 묻혀 있다가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에야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젊은 세 사람의 기묘하고도 부자연스런 동침이 있은 다음 골드문트는 온갖 생각이 뒤얽힌 고독과 적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들도 침대에 들어간 후 아무 말 없이 오직 쓸쓸하게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불행과 모순의 귀신이, 고독과 영혼의 혼란이 집안 전체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았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골드문트는 겨우 잠이 들었다. 율리에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리디아는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는 사이에 희미한 아침이 찾아들었다. 리디아는 얼른 일어나서 옷을 바꾸어 입고 나무로 만든 조그만 그리스도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오래 기도를 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달려가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청을 드렸다.
율리에의 순결을 걱정하는 기분과 자신의 질투를 구별하려 들지 않은 채 리디아는 이 사건이 종말을 맺으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러바쳤을 때까지도 골드문트와 율리에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리디아는 이 사랑의 모험에 율리에가 관계하고 있다는 것만은 밝히지 않았다. 골드문트가 여느 때나 다름없는 시간에 서재에 나타나자 평소 같으면 덧신에다 펠트 웃옷을 입고 글쓰기에 한창의 기사가 그날은 장화와 자켓 차림을 하고 칼을 차고 있었다. 골드문트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내 짐작했다. 모자를 써. 기사가 말했다. 너희들하고 같이 갈 곳이 있다. 골드문트는 못에 걸린 모자를 벗겨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주인을 따라갔다. 앞마당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갔다. 살짝 얼어붙은 눈 위로 미끄러지는 그들의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렸고 하늘엔 아직도 아침 노을이 가시지 않았다. 기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앞장서서 걸어갔다. 젊은 친구는 따라가면서 몇 번이나 저택을, 자기 방의 창문을, 눈이 쌓인 경사진 지붕을 되돌아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저 지붕을, 저 창문을, 서재를, 두 자매를 이제 2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갑작스럽게 헤어지리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파왔다. 이 이별은 그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들은 그렇게 1시간이나 걸었다. 기사가 앞장서고 젊은이가 뒤따르면서 골드문트는 자신이 운명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기사는 어쩌면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골드문트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위험하지는 않다. 도망치기만 한다면 기사는 단검을 휘두른다 하더라고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절대로 그의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다. 하지만 모욕을 받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나이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말도 없이 끌려간다는 것인 그로서는 견디기가 힘들었다. 마침내 기사가 걸음을 멈추고 섰다. 이제부터는 너 혼자서 가라.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이쪽으로 계속 가거라. 너를 길들인 유랑 생활로 인도할 것이다. 또다시 내 집 가까이에 얼굴을 내밀었다가는 그대로 쏘아 죽일 테다. 너에게 보복할 생각은 없다. 내가 좀 더 생각이 깊었어야 했어. 너 같은 젊은 놈을 내 딸 곁에 두지 말았어야 했다. 감히 다시 돌아온다면 내 생명은 끝이다. 이젠 가라. 하느님이 널 용서해 주시길. 기사는 버티고 서 있었다. 눈 내린 아침의 희미한 빛 속에 회색 수염에 뒤덮인 그의 얼굴이 그것과 일부가 되어 사라진 것 같았다. 기사는 유령처럼 그렇게 서서 골드문트가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름이 낀 하늘에는 붉은 햇살이 점점 힘을 잃어 보이지 않았다. 눈발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